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권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해제된 지 반나절 만에 발의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2년 동안 지속돼 온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사사건건 4명의 패널과 함께 혼돈에 빠진 전국 상황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7일 모레 오후 7시에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탄핵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 짚어볼 건데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밝힌 계엄 사유와 야당이 계엄을 이유로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양쪽 모두 서로를 향해서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요. 야당은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장해찬 최고위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내란죄로 고발을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 사법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제 요구에 의한 대통령의 계엄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또는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지만 이걸 단순하게 위법 위헌으로 딱 규정 지을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계엄이 적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에 규정된 계엄권을 발동했고 그 이후로 대통령께서 생각할 때는 예산에 대한 탄핵과 22건의 이 윤석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등등이 행정 기능 마비였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판단 자체는 통치권자의 역할이지 그 판단이 적절했냐 부적절했냐고는 우리가 따질 수 있어도 판단 자체가 위법이냐 위헌이냐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역시나 또 새벽 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을 제가 하지 마라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야당은 이 부적절성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위법이나 위헌으로 바로 규정 짓는 것은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이 그동안 22건의 탄핵을 추진하고 오늘도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이 밀어붙이기를 실시했는데 그때마다 언론과 국민들이 비판을 해도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다. 우린 법대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이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이것 역시나 법에 위임된 권한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서 지금은 내란죄라는 너무 자극적인 단어로 법으로 막 이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동안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대통령께서도 아무리 이게 헌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 비상계엄이 국민들께 안겨드린 어떤 이미지나 이런 효과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걸 좀 정치의 문제로 풀어야지 계속해서 사법적 잣대나 무슨 죄 이렇게 해서는 양쪽이 다 평행선을 달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홍익표 의원님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반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미 법의 영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 내란죄로 이미 고발이 이루어졌고 특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이제 전인가요? 네. 김영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출국 금지까지 조치가 취해졌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그 장해찬 최고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그 공직자나 또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철저하게
법의 위임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 77조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되는데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 정부 행정부 기관에 대한 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에서는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변, 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그러는데, 공공의 안녕 질서라는 거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도 치안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불가피하게 군 병력을 동원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날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의 상황을 보죠.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굉장히 평온했고 어떤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었던 시기입니다.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 때문에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요건에 맞게 썼느냐 하는 게 이제 당연히 이건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게 이어지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절차적 문제죠. 우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도 절차에 맞게 했느냐 하는데, 당초에 문제가 됐던 국무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조금씩 밝혀진 거에는 국무회의를 했다 이런 논의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 문제, 그러니까 국무회의 유무 여부를 또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날 이루어지지 않은 게 원래 즉각적으로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또 그건 이제 사실 의장이나 국회 사무처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 절차는 없었습니다. 비상계엄령 발동과 함께 국회에 통보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 포고령 1호입니다. 포고령 1호가 그 국회와 지방의 정당에 일체 정치활동 그만다 돼 있는데, 이게 그 계엄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훨씬 넘는 조치라는 거죠. 이건 과거 5.16 쿠데타나 12.12 쿠데타 등 이런 것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입법권, 그러니까 사법권의 영장 그 절차나 또는 행정부의 권한을 일부 계엄 당국이 제한하는 경우 있어도 입법부와 국회의 권한, 그리고 정당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그 초법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는 법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벌써부터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 내란죄를 상대를 향해서 뭐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승훈 부위원장. 그렇다면 내란죄에 피해를 입은 기관, 헌법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행정부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고, 야당은 국회가 피해를 봤다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좀 코미디 같은 게 지금 예산이 협상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협상 카드로 야당에서 삭감 카드를 꺼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해? 이거 내란이야라고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탄핵이나 특검도 헌법에 다 정해진 건데 헌법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이걸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엄을 선포한다? 경고성으로 선포한다? 이거 자체가 대통령 스스로 이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가장 법을 좋아하셨잖아요. 야당 대표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법으로 재단하고 여의도 문법이 아닌 걸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정치로 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안보실장도 모르고 경찰청장도 모르고 심지어 계엄사령관도 계엄에 대해서 모르고, 이 상황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계엄 선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계엄 선포 자체도 황당했지만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도 너무 황당한 것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은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심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당 대표와도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수습책 말씀하셨는데 그 수습책 관련해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도 뒤에서 좀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원영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면서 던졌던 그 메시지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에 이제 법리 공방까지 벌어질 텐데 그런 상황까지 좀 감안해서 내놓은 메시지라 보십니까? 근데 지금 정확하게 워딩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대통령께서 그 선포를 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는 내란 획책입니다. 내란죄라는 이야기를 쓰진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하고 좀 차이가 야당은 있군요. 내란죄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어떤 좀 정치적인 용어로서의 내란인 거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내란죄는 사법적인 오히려 굉장히 정밀한 용어의 그 사법적인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뭐 예산안 같은 거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삭감한 예산이 경찰이나 검찰의 특활비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가 되고 경찰에 이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특활비라는 게 일종의 과거에 국정원은 이제 총액 형식으로 그 예산을 짜니까 일종의 그 대공수사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뭐 북한의 김정은이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거는 협의였고 아니 다시 복귀를 할 거니까 그거는 협상용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복귀 예산 복귀 다시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산 복귀를 일단은 해놓으시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폭동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패스트트랙 사건을 보더라도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과정에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수준이 그때의 그 몸싸움 수준보다 지금 이제 그 계엄령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유형력의 행사가 훨씬 가볍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패스트트랙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폭동이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진 않죠. 폭동으로 그 포섭도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란죄라는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정교하게 그 법리 이론 구성을 해야 되는데 법조인들 대부분은 이 내란죄로 구성은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두 군데 상임위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국방위와 행안위였었는데요. 자,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야권이 주장하는 내란죄를 둘러싼 신경전이 대단했거든요. 행안위 상황 먼저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 질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자,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사건입니다. 어물쩡하게 덮어주거나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내란죄가 그렇게 아픕니까?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내란죄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네, 지금 보신 상황에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본인도 이제 비상계엄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이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현 전 장관도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내란죄를 얘기하는 것은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샀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사당에 난입해도 되나요? 그냥 뭐 계엄 선포하고 난입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해도 되나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계엄이 위헌 위법이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해제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을 끊어내려고 하고 당 대표실이라든가 의장실에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위헌 아닌가요? 헌법상이든 그리고 계엄법이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어떤 계엄을 했을 때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관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는 제압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위헌 위법인 계엄을 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력기관으로서 국회를 두고 있고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니까 담 넘어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위헌하고 위법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계엄을 할 거면 왜 국회로 오는 거죠?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있으면 교통이 두절되거나 통신이 두절되거나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방송국을 습격했을 때 그 폭동을 잡으러 가야 되는 것인데 왜 국회의원을 잡으러 오는 겁니까? 계엄법에는 국회의원은 체포,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포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불법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은 의원이 말했듯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국회라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사표 쓰고 좀 도망가 버린 꼴인데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돼요. 국무위원들이 전체가 다 거의 다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혼자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 내란죄에 제일 잘못한 사람이고 본인의 결정이고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수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진 않았죠. 근데 여튼 그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진입을 막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 비판을 해주셨는데, 자 원영섭 변호사 좀 반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질서 유지를 계엄이 발생을 하면 군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군인이 한 부분이 그 위치가 뭐 국회든 어디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1980년 뭐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았냐 하는 걸 가지고 데자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된 게 아니고요. 비상계엄이 일단은 비상계엄이 실시됐는데 그게 전국 확대가 되는 그 다음 단계가 내란죄가 된 겁니다. 그거는 왜 내란죄가 되느냐? 비상계엄을 했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위협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그리고 계획적이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원이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비상계엄에서 정말 그 국회의원들을 뭐 제압을 했다 그러는데 그 국회의원들 다 국회에 모여가지고 190명에서 의결했습니다. 해제 의결하셨고요. 그리고 그 해제 의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께서 또 그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실탄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실탄도 지급되지 않았고,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뭐 모여야 할 때 모였고 국회의원들이 의결해야 될 때 의결했고, 그리고 해제하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해제를 했고, 어떤 부분이 이게 그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내란죄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별개의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내란죄라는 내란의 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법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로 저는 보이는데, 일단은 그 1980년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이나 이런 관련도 정확하게 아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권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 탄핵 그 추진 외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외에도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상설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검찰과 경찰에 이제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곧 이루어질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홍준표 의원님?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소출을 면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내란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내란죄는 현행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만약의 경우 죄가 명백하면 구속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 이제 내란죄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행위를 분명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내란죄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서 경찰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미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 출국 금지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차원에서 경찰에서 했죠. 예, 경찰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이 신청하고 그걸 승인은 이제 법무부에서 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상설특검은 현재 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해당한 것을 수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의 그 고민이 있어요, 기관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좀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검찰의 수사권에는 지금 이 해당 사항이 좀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 같은 경우는
매우 지금 인원도 제한돼 있고 사실상 업무를 추가적으로 이 중대한 사건을 수사할 만한 수사 역량이 안 되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내란죄 문제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는 이 특검을 근데 뭐 일반 특검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쓸 테니 상설특검을 통해서 대통령 거부권의 범위 밖에서 특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내란죄라는 표현 자체를 놓고도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탄핵안의 이제 뭐 부결이라든가 뭐 가결이 돼서 이제 헌재로 갔을 경우 이제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포석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국회의원이든 시민단체든 일반 국민이든 어떤 혐의로 고발 고소를 하는 것은 그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의 이종배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예산 탄핵이나 22건의 탄핵 등을 이유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하는데 일단 고발을 하면 입건이 돼서 이거를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 전환해서 수사를 할지 말지는 수사기관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고발 자체를 우리가 하라 말아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국회에서 오늘도 보면 국방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고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중요한 건 막 정치 공세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책임질 건지 좀 차분한 자세로 국민들께 알리는 게 중요하다면 정말로 진상 규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상대를 자극하는 언어로 이런 현안 질의나 상임위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득이 되는 일인가, 국민의 알 권리에 충족되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저도 최고위원 할 때 참 센 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민주당과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뭐 범죄자다, 전과가 어떻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 저와 마주 앉은 뭐 청년 문제 논의하는 이 최고위원이나 청년위원장 이런 분들이 그냥 화내면서 자리 박차고 가서 회의 자체가 파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바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테면 방송이나 뭐 본인의 정치 현장에서 뭐라고 말하시는 걸 어떻게 일일이 해라 마라 하겠습니까? 다만 국회에서 행안위, 국방위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짜 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사라진 7시간에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부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탄핵이 통과됐지만 그중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음모론들, 거짓이었던 것들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오늘만 해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한다는 첩보, 뭐 출국 금지를 긴급하게 해야 된다. 난리가 났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은 출국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는 몰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민주당도 국회 안에서 이 맞상대인 국민의힘이 있을 때는 수용 가능한 수위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되었든 진상 규명을 하는 국회 내의 상임위가 진행되도록 이끌어갈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은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그제 3일 밤이었죠. 탄핵안 표결은 7일 오후에, 그러니까 주말 오후에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자, 어제 발의한 뒤에 본회의 보고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당장 그렇다면 내일 새벽 표결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7일 오면은 하루하고도 조금 넘게 이제 시간적 여유를 이제 만든 상황인데, 자, 야당 내에서도 일단은 뭐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이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승훈 위원장? 지금 당장 하느냐, 7일에 하느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적인 간격을 두면서 국민의 의원들도 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국회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계엄이 어떻게 선포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확인되는지 지금 오늘 벌써부터 이런 조사들이 있잖아요. 국회 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탄핵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아마도 야당 내에서의 어떤 조율 그런 것들 차원에서 한 7일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은 안 하겠다는 게 당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체포될 위기에 있었고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과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최소한 2개를 다 받든 2개 중에 하나를 받든 이런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상규명을 실은 국회에서 한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쉽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해서 구속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이건 내 문제니까 검찰총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내 문제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고 또 공수처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공수처와 관련한 검사도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상설특검으로 가서 빠른 수사와 동시에 이 탄핵과 관련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질서 있게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이제 고민 끝에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본회의장에 당일날 이제 들어갈지 말지 뭐 안 들어가는 방안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래 10일 하기로 했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하기로 했거든요.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전략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탈표를 확보를 못한 겁니다. 민주당이. 예를 들어 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표결을 해서 그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내일 합니다. 오늘 하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 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하려고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소추 의결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쪽 사람과 그리고 민주당 쪽 사람이 계속 이제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뭐 아닐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어떤 다른 걸 고려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그 표수를 확보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미루고 아마 마지막까지 미루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미뤄가지고 그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0일에서 7일로 당겨가지고라도 해볼까라는 그런 이제 고육책이지 이게 무슨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보셨듯이 급속히 탄핵 정국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 대통령 추가 담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오늘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본인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네, 이런 대통령의 이 발언은 대통령의 인식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대통령실도 계엄은 국정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야권의 위헌과 위법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꺼낸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요. 지금 야권 패널들께서 좀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그런 비상계엄까지 꺼냈어야 하는 건가? 장해찬 최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다수 국민들께서 좀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서 놀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범여권의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대통령의 담화 말씀이 대국민 호소문이었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었겠다라는 의견도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일련의 과정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연유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예산안이나 탄핵안 등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예산 감액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수천억 규모, 대규모 다 감액이 되었어요. 보통은 뭐 한 30%를 깎고 50%를 깎는데 이번 민주당 예산 탄핵, 저는 예산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전액 감액 분야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가 저는 탈원전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탈피해서 체코와 24조 원 수주 계약을 하는 등의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전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다 감액됐습니다. 그것도 한 1,000억 원 정도 되죠. 그 원전 생태계가 1,000억 원 이상 감액됐고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SMR 소형 원자력 모듈 연구 예산도 전부 다
이런 한 장 남기지 않고 감액이 됐고요. 반면 문재인 정부 때 힘을 썼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4천억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반대하는 지역 화폐도 7천억 이상 증액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만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만 앉아 있어라. 이 정부의 예산과 국정 기조는 이재명 대표가 좌우한다. 문재인 정부 연장선이다. 이런 노골적인 의도가 보이는 예산이고 동시에 22건의 탄핵 추진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단 한 건도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럼 거의 월 평균 1명꼴로 국무위원이나 정부 관료들을 탄핵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어코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까지 있으면서 행정기능 마비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정도 사안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여권의 정치인인 저 또한 이 계엄 선포 해제 이후에 들여다보면서 좀 알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 뭐 제가 결코 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느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 등이 아침에 최고회의에서 우리가 좀 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렸어야 했다라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검찰과 경찰 등의 특활비 역시나 이런 한 장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된 건 국가의 기본적인 치안 유지 기능이나 최근 뭐 성행하고 있는 마약 수사 기능까지 마비되는 수사와 치안 기능 마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최후의 수단 충격요법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후의 수단 충격요법 이런 표현들 여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좀 옹호하는 발언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가 맞는가? 좀 홍익표 의원 말씀 좀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권력을 놓고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로 싸우죠. 근데 거기에 총칼을 들면 그게 불법이고 민주주의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히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갖고 서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밝히는 게 더 민주주의에서의 법에 기초한 정당한 경쟁이지 그게 어렵다고 충격요법으로 계엄령을 발동해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와 야당을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몇몇 분에서 얘기하는데 예산 관련된 것도요.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국회에서 증액된 게 없습니다. 증액을 민주당이 요청했지만 결국은 최종안에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거냐? 매년 그래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4조 3천억 원을 정부 원안에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예산을 여야가 협의해서 채운 건데 그 채우는 과정을 이번에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마치 이 4조 3천억, 677조 중에 4조 원 정도가 삭감된 안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공수사비 다 있고 마약 수사비가 다 따로 있습니다. 특활비가 있으면 저도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그게 없다고 수사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고 다만 그러한 관련돼서 여야가 앞으로도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원안이 아니면 나머지 일부 한 30% 정도라도 삭감하는 것을 정부가 수용할 거면 그런 협상안이라도 던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아까 자꾸 탄핵 얘기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DJP가 와야 되면서 DJP 연합이 와야 되면서 여소야대가 됐거든요. 그때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했어요. 그거를 근데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을 해임을 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행자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장관이 그때 아무런 책임이 없었어요. 뭐냐면 스트라이커 부대 미군 부대 가서 훈련하는데 대학생 몇 명이 거기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책임을 져서 행자부 장관을 해임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김두관 장관의 사표를 받은 겁니다. 근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수많은 해임 요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수용한 적이 있었냐는 거죠. 해임 건의안을 한 번도 수용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국회는 그거 갖고 안 된다면 우리의 비상한 권한인 탄핵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정치 실종이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과
어떤 상대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물론 야당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야만 야당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잘못됐다는 기류가 팽배합니다. 장채구 의원도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즉시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이 이 계엄을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이려 하자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보신 대로 계엄에 대해서는 오늘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하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계엄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민주당은 이런 한 대표의 입장을 고리로 해서요. 여당도 탄핵에 동참하라 이렇게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의 공범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인정했듯이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탄핵 반대 당론은 위헌, 위법한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의미이거나 자신들도 내란의 공범이라는 실토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마십시오. 예, 원영섭 변호사님. 아까 전에 이제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좀 하루 정도 이제 여유를 둔 것을 두고 이제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이탈표, 국민의힘 이탈표가 당장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이번 표결과 관련해서 직접 연락을 시도했는데 아무 반응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민주당이 공개했거든요. 네, 뭐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도 뭐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탈표, 반란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 당이 끊임없이 이제 교섭을 하죠. 그 교섭의 과정에서 이제 뭐 소통을 한쪽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그 정확하게 확인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 탄핵 소추가 돼서 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과연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졌을까요? 저는 그 이후에 정말 제대로 또 그게 뭐 정의가 구현돼 가지고 민생이나 이런 게 살아나고 뭐 그랬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혼란, 국가적인 혼란, 국민적인 혼란 그것뿐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탄핵 소추를 뭐 민주당 한다고 하니까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마음으로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절차를 밟는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근데 아까도 이제 그 정치는 말로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정치는 헌법과 법률의 권한으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는 말정치에서 거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해서 과반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 그리고 직무의 정지는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과 법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여론전만 하고 아니면 그 말만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동훈 대표가 뭐 위헌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좀 묻고 싶은데 국민의힘은 이 감사원장의 직무정지 탄핵소추 의결을 막기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그 여론전만 말만 하는 건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근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의 고유한 고민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는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한 거지만 하지만 과연 그러면 당이나 아니면 여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던졌는데요.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사태 책임자, 이번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유재준 이렇게 5명의 의원인데 김재섭, 김상욱, 우재준 이 3명의 의원은 지난번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또 찬성표를 던진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님. 자, 앞서 이제 그 이탈표 최소 8표 정도 필요하죠. 국민의힘 의원들. 그런 상황이죠. 야당에서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소장파 의원들의 진심은 믿고 싶어요. 진심은 믿고 싶은데 뭐 국민들 중에 대통령을 믿는 분이 있겠습니까? 불과 12월 초에 대국민 사과하셨죠. 고개를 굉장히 고개를 숙이셔서 저는 그래도 조금 바뀌실까 마지막이나 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포고령 선포한 거 보면 완전 남 탓이에요. 그냥 뭐 야당이 예산 폭거해서 싫고 탄핵을 자꾸 해서 싫고 특검을 자꾸 해서 싫고 의사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들어줘서 싫고 노동자들이 집회해서 싫고 그냥 뭐 다 남 탓이에요. 본인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권위가 떨어져서 국정 동력이 없어서 야당이 탄핵을 해도 전혀 역풍이 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자신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가족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남 탓인 거예요. 그런 분인데 이 소정파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원하셨는데 대통령이 사과를 하겠습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카드까지도 선택하면서 분노에 차 있는 분인데 그게 무슨 위선적인 사과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과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사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셨는데 국무위원들이 다 지금 계엄을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본인의 충암고 선후배인 이상민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까지도 지금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대통령 처벌하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정파 의원들이 본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고는 했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고요. 임기 개헌과 관련해서는 순수성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무정부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내가 강요도 다 사퇴했고 국민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어요. 그건 좋은데 이 임기 단축 개헌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라고 하면서 시간 끌듯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2년 6개월을 다 채워버리면 지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거 외에 국민들의 이 혼란하고 무정부 상태이고 아무도 대통령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 불신의 정부와 사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수습책을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답답한 거고요. 소장파 5인의 생각도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추가 담화를 내놓을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그 속내를 털어놨다는 말씀 저희가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도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다면 비상계엄이 어떻게 선포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일단 내란죄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국 금지가 된 상태고 그리고 면직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있었던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상황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지금이 전시입니까? 차관부터. 지금 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준전시입니까? 예, 정전 상태. 아니, 지금 전시냐고. 현재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법에서 얘기하는 장난치지 말고. 네네네. 장난으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다시 차관 전시입니까? 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닙니다. 개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 부재 상태입니까? 치안 보전 상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닙니다. 네, 장희찬 최고위원 이 상황 보셨습니까? 네, 봤죠. 뭐 일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에서부터 내란죄로 고발이 들어갔고 또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 역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 이 국무위원들이 일단 사의 표명을 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현 상황에서 안보나 군의 이 대비 태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지명자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민석 의원이 지금 전시냐 치안 부재 상태냐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헌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어떠한 행정 기능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권 자체가 마비된 상황을 매우 심각한 이 비상사태로 판단했다. 이 통치권자의 판단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재단할 것인가는 아마 나중에 추후 더 깊은 문제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방위에서는 어쨌든 현안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위에서 막 파행이 있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앞서도 언급했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해외 도피설을 또 민주당 의원이 퍼뜨렸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공세의 어떤 카드를 잡은 셈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의 국면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당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혼란을 정치적 공세의 어떤 호재로 사용하려는 모습, 이를 빌미로 이재명 대표의 사리 사욕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오늘 통과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12월 12일에 예정된 본인의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질 않나. 이재명 대표는 6일에는 표결이 없어요. 그런데 6일에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나. 이런 이 지금의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탄핵 정국으로 가는 국면의 혼란을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덮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리사욕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유화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진다면 국회에서의 질의나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진상규명을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야당의 정당한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거나 탐하는 모습, 특히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 국면을 사용하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은 그 국회 현안 질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우선 김용현 장관이 오늘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뒀다는 이유로. 근데 지금 본인은 여러 군데에서 내가 총괄 지휘했고 사실상 내가 다 책임이 있다 얘기하면서 오늘 국민에게 그 과정과 그 왜, 이유, 그다음에 배경, 그다음에 이 과정들을 다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죠. 저는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을 했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든 청문회 등등을 통해서 저는 뭐 어떠한 형태든 반드시 그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서 이거 책임을 묻고 그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용현 장관이 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의 사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사법 불가피하게 양당 대표로서 사법 절차와 관련된 일정이 좀
그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기를 신청한 거고 연기를 신청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청에 대해서 불참석이나 연기 신청에 대해서 수용할지 말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야당에서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법원이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법원의 판단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자리에서 보면은 특히 충격적인 것은 지금 국방부 그 장관으로부터 이제 그 계엄사령관의 지위를 받아서 이제 승낙한 게 육군참모총장이잖아요. 근데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조직표상에서 계엄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합참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군내 서열 1위가 합참의장이고 계엄사무를 원래 당연직으로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합참의장이 해야 되는데 합참의장은 해사 출신이에요.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김영현 장관이 결국은 자기의 특수관계 그러니까 좀 더 편한 육사 후배인 육군참모총장을 별도로 선택을 한 거죠. 이게 2018년 박근혜 이 비상계엄 문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방식을 채택을 한 것 같은데 이것 자체도 일종의 정상적인 지휘 체계보단 사적 인맥, 뭐 예를 들면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 인맥을 보고 이번 군사 쿠데타 그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육군참모총장이 본인이 포고령도 난 봐서 알았다, 와서 알았고 모든 것도 알았다. 근데 저는 사성장군으로서 육군참모총장으로서 되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당당하게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사인해야 되고 계엄사령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이면 자기가 책임 안 질 일이라면 거절했었고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저는 사인하고 그거에 동의한 순간 저는 그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장 이제 모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향배가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에 따른 파장은 상당할 거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야당으로서는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야당은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두 가지 상황이 전개될 텐데요. 하나는 헌법재판소 기각. 이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탄핵 그 추진에 대한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가장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용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즉시 이제 파면되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생각할 때 여당 입장에서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탄핵안이 이제 부결이 되는 경우, 가결이 되는 경우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봤는데 그 전에 일단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 체제잖아요. 이제 어떻게든 6명 체제에서는 당장 뭐 심리를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7명이 참석해야지 심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지금 심리를 하지 않으면 직무 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기 때문에 일단 뭐 헌법재판관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6인이라도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처분을 했고 이게 인용이 돼가지고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심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6인이 결정하면 탄핵 결정이 날 수는 있는데요. 6명이 심리하고 6명이 결정한다는 게 좀 어렵죠.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절차적 정당성도 그렇고 또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탄핵 결정에 동참하는 것과 6명인데 6명 전원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추가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추가적으로 9명이 충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에서 지금 2분을 추천한 상태거든요.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 왔던 것이 또 야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그냥
뭐 덮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좀 방치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동안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 국면에서는 자승자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된 심리에서도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해 나온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왜 헌재 재판관 추천 그동안 하지 않았느냐, 헌재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면서 강하게 질책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탄핵을 위해 재판관이 필요하니까 2명을 추천하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주장은 국민의힘 한 사람, 민주당 한 사람, 나머지 하나는 여야가 합의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2대1 추천하자는 겁니다. 이것부터 지금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 2명을 추천한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문제도 저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그동안 헌재 마비 상태를 방치해왔던 민주당의 책임이 좀 더 클 것이고 3명 중에 추천권을 2대1로 가져갈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대1로 할지 부분부터 협상을 한다면 이게 1달, 2달 걸릴 수 있는 문제이고요. 만약 저는 현재 국민의힘 기류로 보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당론으로 108명이 전부 다 표결에 불참해버리면 뭐 안철수 의원 1분 정도 참여할까요? 그 이상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가결이 되어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을 때 그때도 헌법재판관이 8명이었어요.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하니까 야당이 그때 반대해서 임명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무위원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을 본인이 임명하고 해임하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는 일반적인 해석과 관행이 불과 10년도 안 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 3명을 한 총리가 임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탄핵 가결이 될 가능성도 낮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이 헌재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관계로 이제 당장 이제 뭐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당장 이제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첫 걸림돌로 작용할 텐데 홍익표 의원 그리고 이제 오영석 변호사 의견 간단하게 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예. 결국은 뭐 그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을 가결돼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여야가 합의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다면 권한대행이 하는 거에 대한 그 이의 제기가 그 입법부에서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장해찬 최고가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 3명을 선임하는 방식에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할 건지 그리고 그 권한대행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인지 그것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권한대행이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같은 정국에서 이제 합의가 쉽게 될 것인가, 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여야가 권한대행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합의에 이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합의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사유를 써서 낸 전문이나 아니면 그 헌법재판관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탄핵 소추를 진행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그거는 이제 가결이 되고 나서의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제 여야의 재차 합의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합의가 돼서 어떤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계엄 사태를 계기로 안 그래도 많았던 이 정치권 뉴스가 더 많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장은 야권이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한 모레까지 이어질 정치권의 공방,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이 추가로 담화를 내놓을지까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